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자합이 발표한 공정위 내부의 갑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송병수의 단편소설 쇼리 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힘없는 소수가 반대해도 힘있는 다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의 양상이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쪽이 반대하면 안 되고 이쪽이 반대해도 안 되는 것으로요. 이게 바로 현재 대다수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반대하는 언론장악 방지법의 골간입니다. 얼핏 보면 공정해 보입니다. 이름도 참 좋아요. 언론장악 방지법. 하지만 아닙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어떤 인사가 MBC 사장으로 천거됐다고 치지요. 공정방송을 위해 진정성 있게 싸운 이력이 있고 따라서 내부의 신망이 높을 테니 민주당, 정의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겁니다. 그럼 사장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무색무취의 기회주의자만 공영방송에서 특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언론장악방지법, 또 다른 언론장악법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야당이 된 자들, 그 자들이 계속해서 방송의 판을 짤 수 있는 것이 지금 구상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손 떼고 국민이 방송의 지형과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이미 공영방송 사장 국민투표 선출이라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김보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협력 기조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사드 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이 같은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4일 환경부가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자 소성리 이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드 배치 반대에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소성리 주변에는 전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군대에 일반병으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라라는 글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에게 전달된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20에서 30대 여성에게 지지를 받는다. 문재인 흔들기엔 여성 징병제만 한 게 없다. 여성 징병제 청원은 현재 11만 명이 서명해 베스트 청원에 등극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같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처벌 강화 외에도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를 조작한 사실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당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용감하게 양심 선언을 한 공익 제보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양심 선언으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 몸이 빨리 안 돌아오네요. 문정희 배우하고 투샷을 해서 하늘의 그 응징이 너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김용민 씨가 이 세게 뭔가를 푸닥거리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요. 본인 잘못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어제 그 땜빵 스페어를 썼는데, 야, 이건 뭐 연습생 걸그룹 그 땜빵으로 소녀시대가 선 꼴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속 땜빵으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잠시. 아니야. 어떻게 고정으로 가나. 당신이니까 싸서 쓰는 거지 뭐.
여러분, 이거 농담입니다. 이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불편합니다. 예. 예. 김프로와 저 사이에는 뭐 격이 없다기보다는 완벽한 상하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혀 김프로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요. 예, 뭐 불편함을 느낄 겨를이 없을 만큼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빨리 안 돌아오네요. 알겠습니다. 김프로 빨리 또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아이템을 준비하셨어요. 모처럼 민생 이슈입니다. 그동안은 적폐청산과 관련한 서울 중심의 검찰의 동향, 이걸 짚어봤는데, 오늘은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낙 또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휘둘렀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글쎄,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워낙 미디어도 발달하고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지 너무 성숙해가지고요. 예.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폭행, 이번에도 돌아다녔던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뉘우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제 청원이 일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10만, 20만 가까이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정도로 소년법 자체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또 일부에서는 소년법을 그렇게 쉽게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는 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시끄럽게 더 이제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고, 소년법이 도대체 뭐고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소상하게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이런 양상이었어요? 저희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끼리 뭐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고 막 심할 정도로, 지금은 뭐 게임을 하다가 뭐 토막살인을 하고 막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때보다도, 물론 뭐 저희 때도 그런 강력범죄가 없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뭐 단순히 미디어의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보통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사회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쥐를 통에다가 넣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 쥐에다가는 전기 자극을 고정적으로 계속 주고 한쪽 쥐는 그냥 놔뒀을 경우에, 예, 다른 쥐를 통에다가 넣으면 전기 자극을 계속 해서 받았던 통에 있는 쥐는 다른 쥐가 들어오면 바로 물어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계속 압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뭐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 자체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자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아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대안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쥐가 아니라 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밀집 사육을 하는 닭이 건강하지 못해요. 뭐 스트레스를 표출할 방법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살충제 달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사한다고 하죠. 뭐 방목한다고도 하고, 이런 가축들의 경우는 스트레스 빈도가 매우 낮듯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우리 학생들, 물론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억압이 지배하는 학교 시스템을 바꿔서 아이들이 폭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다면은 학교 폭력 문제도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증상만
해결하는 대중요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인 자체를 치료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도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걸 자체를 없앤다라는 것이 모든 일의 해결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처벌하는 기준만 높여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인 치료도 같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소년법이 뭐길래 도대체 폐지를 하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가? 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소년법이라는 건 사실 1953년에 이제 만들어진 내용인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처벌 대신에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뭐 처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소년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호 처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요. 예.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완전 성인이 아니면 19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많이 감경이 돼요. 그래서 한 뭐 15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렇게 못 받고 가장 많이 받아봐야 이제 15년형을 받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범죄자들한테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준 이유는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너무 세게 처벌을 하면 예. 뭐 10살 된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기징역을 살고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버리면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오히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교정을 잘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좀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조금 녹아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요거를 또 청소년 보호법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갔을 때도 처음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안 올라갔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구별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좀 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이런 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약물이라든지 뭐 업소라든지 뭐 매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출입이라든지 뭐 배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년법인데 이게 소년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도 한 명의 경우는 아직 14세가 안 됐거든요. 한 명이 지금 13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려운 말로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는 대상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를 저지른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 많이 커서 옛날하고 같은 잣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소년법을 없애는 것이 맞으냐? 아니면 이걸 뭐 법을 조금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할 근거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소년범들의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OECD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어떻게 판단을 해왔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강력범죄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14세 미만 아이들이 저지르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방화 뭐 이런 이제 강력범죄라고 일컫는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100건 정도가 이제 강력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한 11건 정도 있었는데 예. 지난해에는 이게 15건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치면 한 15.7%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체감으로 좀 옛날보다 좀 심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이 안 되는 거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논리라면 엄격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무기징역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부활해가지고 무조건 막 사람들을 다 사형시키는 것이 강력범죄를 줄이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통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14세라는 나이가 문제가 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14세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럼 14세는 뭘 도대체 근거로 한 거냐 찾아보니까 이게 딱히 뚜렷하게 무슨 근거에 둔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이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륙법이라고 하는데 독일법을 많이 차용해서 이제 일본법이 생겼고 그 일본법을 많이 차용해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법의 근간을 우리도 거의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독일법에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청소년의 기준을 그 정도로 둔 것 같은데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 뭐 호주 뭐 이런 데들은 한 10세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요게 대개 한 10세부터 한 14세, 15세 정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고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이로만 치면 이게 아주 낮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나이 기준은 12세더라고요. 근데 12세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씩 그거보다는 높여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촉법소년을 기준 짓는 나이가 너무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국제적인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튀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낮추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14세 이하가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이제 너무 높다 나이가. 헌법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1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 뭐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면서 이제 합헌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번 판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2009년, 2011년, 2012년 이때도 소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변경하는 이런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끝까지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그냥 큰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랬는지 흐지부지 하다가 지금 폐기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이라든지 문제가 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리고 또 뭐 뉘우치지 않는 기색이 뭐 역력한 이런 이제 글들도 나중에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보면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년법 자체를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만약에 목숨을 잃었거나 영구적으로 신체가 훼손됐거나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가족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꼴이 되면 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신중하게 좀 개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류호혜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은 이제 법을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소년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폐지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공방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14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될 일이다라고 국회의 공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뭐 나이를 낮춰가지고 또 처벌을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세게 그냥 엄격하게 처벌한다고만 해서 강력범죄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범죄가 안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강력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뭔가 무섭게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3번이나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가 흐지부지 폐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내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여간 가해 청소년들을 제대로 응징하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어요. 조선일보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법을 보다 많이 만들어서 경찰 국가로 만들자. 이게 그들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데, 왜냐하면 늘상 사람들을 잡들이하는 용도로 법치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법치주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매체들이 늘상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법치주의라는 게 생겨난 거는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한 대로 통치를 해라 하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예.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 국가가 나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제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불러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재판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법을 막 주무르니까 아 이런 게 어딨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다 평등해야만 한다라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생겨난 것이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엄한 처벌 내지는 뭐 법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그냥 단순하고 쉽게 보고 그걸 주장하면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법치라는 거에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 몰고 가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입맛에 맞거나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걔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장겸 체포영장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 그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고 뭐 잘못한 사람들 가가지고 조사받고 하는 거 자기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처벌받을 만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지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싸돌고 지편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뭐 그냥 마구잡이로 조사해라. 처벌해라. 이 지랄을 떨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정도의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거를 충분히 다 이제 걸러내실 텐데 기자들이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맞는 말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자꾸 잘라가지고 맞는 말을 하니까 뻔히 보면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선후와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인데 자꾸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맞는 얘기만 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갖다가 사용하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는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그냥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오용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끔 이용하는 이런 자들. 예, 약간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또 법 그 이상의 해법이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프로, 뭐 내일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은 빨리 회복해가지고요. 좀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프로쇼 광고로 또 동참하실 분들 많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지금 나라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워. 알고 있나? 여중생 사건? 그게 뭐야? 여러 명이 여중생 하나를 집단 폭행했는데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피냄새가 좋다 이러면서 또 때렸다는 거야. 어머머, 그건 내 얘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여학생은 인간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폭행을 당했어요. 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못 넘은 줄 알아? 당신은 법대로 재판받는 거잖아. 온갖 꾀병을 부려도 다 받아주고. 당신이 억울할 게 뭐가 있지? 그럼 나쁜 짓을 하지 말든가. 이 여학생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 고통을 당해야 했냐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때려도 돼? 이 씨발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을 저질러도 때리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잘못 없는 상태에서 때려봤어. 응? 근데 왜 억울한데? 박씨, 당신이 학교 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해서 지대로 단속하겠다 이랬었지? 2013년 집권할 당시. 근데 이게 뭐야? 학교 폭력 말고도 당신이 지정한 4대악은 가정폭력, 불량식품, 성폭력도 있는데 이건 해결된 게 있어? 이 등신아, 연말까지 다 해결하려고 했지. 응? 그러기에 왜 날 쫓아냈는데? 4대악이 아니라 5대악 해서 하나 더 넣을 게 있었는데. 그게 뭔데? 비만까지 합해서 5대악이라고 하는 거야.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비타샵 광고 못 들었어? 비타샵. 비타샵 광고를 듣고도 계속 돼지로 살 거야? 돼지로 살다니? 무슨 그런 악담이 다 있어? 운동으로 살 빼기 버거우면 먹는 걸로 살 빼라고. 비타샵 못 들어봤어? 아니, 운동 없이 어떻게 살을 빼? 비타샵은 일반 음식에 섞어 먹는 빼요. 세끼 내내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한 끼 정도는 푸짐하게 식사할 수 있는 스무디 등등 다채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수십 년의 경험이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만드는 비타샵. 1522-6648 1522-6648로 연락해. 1522-6648? 알았어. 근데 박씨, 당신이 추천하면 광고 효과가 있을까? 박씨, 당신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말이야. 이 씹새끼가. 야, 그나저나 니네 받은 정당 이혜훈이가 김치 같은 밑반찬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건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거는 김치가 아니지. 갑치지, 갑치. 갑질을 한 갑치. 그냥 당 접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언제까지 되지도 않을 깨끗한 보수 실험한다고 지랄이니? 언제 한국 보수가 깨끗했어? 아니, 박씨, 친박 청산이 없는 자유한국당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돈 가로채고 김치 만들어 오라고 하는 비박은 얼마나 고결한데? 근데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면 과거를 잊어주나? 과거만 잊어주는 게 아니지. 존재도 잊어줘요. 존재를 잊어준다? 이건 무슨 말이지? 2020년 총선 공천에서 당신들의 존재를 다 잊어버린다고. 응? 공천 신청선에도 빈종이로 본다는 거야. 닥치라고! 어머, 미안해라. 닥치라고 했지? 퍽 치고 말았네. 아이, 씨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신자인데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들어선 원불교 성지는 사드 기지와는 1.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사드 배치 제3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이 그런데요. 원불교를 창교한 이 대종사의 수제자이자 원불교 성자로 추앙받는 정산 송규 종사의 탄생지가 있는 곳이 바로 성주지요. 원불교를 창교한 대종사,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인데 박씨 아냐? 알지. 1번 소태산, 2번 소백산, 3번 백두산, 4번 태백산, 5번 금오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고 마광수 교수가 1992년 발표한 소설의 제목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즐거운 사라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에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금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드립니다. 술친금과 바디로직 모두 포털 사이트와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 주세요. 정답자 BKEJ님, 지난 겨울에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힘냅시다. 시한부 백조님,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화이팅하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pam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목구멍에 멍이었는데요. 당첨자 친일 유신 척결님, 끝말잇기는 멍청이 자유한국당 놈들아, 청와대에 찾아가도 인이시계 못 받는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갑질의 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6일 어제죠.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조합이 공정위 내부의 갑질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정위는 원래 이제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고요. 당연히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바로잡는 임무가 있죠. 그런데 어제 공정위 노조가 발표한 내용은 유통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게 아니고요. 갑질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공정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공정위 노조는 2001년부터 한 3년이나 5년 정도 단위로 바람직한 공정인 이런 걸 소개를 했어요. 선정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위 내부에서 이 상사 참 좋다 이러면 바람직한 공정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례적으로 직장 상사들 중에 갑질을 많이 하는 놈들의 사례를 모아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갑질 조사 대상이 된 간부는 1급에서 4급, 과장급까지요. 공무원들이 대상이었고 5급 이하 노조원들이 410명이 이 설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사 결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일단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A 국장, 이 인간은 거의 매주 젊은 여자 사무관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대요. 근데 이게 부하 직원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술자리를 갖는 것일 리가 없잖아요. 왜 꼭 여직원들만 뽑아서 술자리를 갖겠느냐고요. 예. 그런데 이 국장이 그럼 가서 여직원들한테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빠진다고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 1, 2명을 뽑아서 야, 니들이 알아서 이번 주는 어떤 여직원들로 채워서 술자리를 만들지 멤버를 구성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여자 직원은 다른 여자 동료 직원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참가해주라. 저 국장 진짜 더러운 놈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정위 노조에 간청합니다. 이 국장님 이름 까세요. 까고 그 사람 반론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정위의 국장이면 2급 이사관입니다.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에요. 예. 국가의 녹을 받아 처먹는 2급 고위 공무원이 직장하고 룸사롱하고 구분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자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에 진짜 부탁합니다. 이분 이름 좀 제발 까십시오. 그리고 이 2급 국장님이요. 제가 진지하게 권합니다. 정기적으로 여직원들이랑 술을 마셔야 생활이 가능한 거는 마초 정신병입니다.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노조는 그 2급 이사관 국장님 인생을 위해서라도 명단 까시고요. 이분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B 과장. 이 공무원 직책에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중에 과장은 낮은 직책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서 만년과장 이런 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과장은 4급인데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고위직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4급, 3급, 2급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면 4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고위직인 거죠. 그런데 이 공정위 4급 과장님, 이분이 퇴근버스 예약을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답니다. 근데 저는 이 퇴근버스라는 걸 안 타서 모르는데 예. 공정위는 퇴근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내려가면서 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 예약을 제 상식으로는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부하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건 매일 시킨다는 거겠죠. 퇴근버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이분한테 이제 욕하고 싶은데 퇴근버스뿐만 아니고
가족여행을 할 때 숙소 예약도 직원들을 시켰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엽기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쭈쭈바 성애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냉장고에 쭈쭈바를 사놓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냈답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막 갑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쭈쭈바는 그냥 네 돈 내고 드세요 이러고 말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과장님한테도 진지하게 권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안 사놨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유독 지금 쭈쭈바에 집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신심리학에서는 그 유아기, 이걸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0세부터 18개월까지를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강기 때는 쭉쭉 빠는 욕구를 굉장히 잘 충족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욕구가 전부 입술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강기 때 아기는, 진짜 프로이드의 얘기가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아기는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본능이 굉장히 충실하고 이걸 잘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이걸 구순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 이 구순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뭘 빠는데 되게 집착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빨대를 씹거나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님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금 유난히 쭈쭈바가 없으면 막 불안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과장님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건 구강기 때 구순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쭈쭈바 집착은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 찾아가세요. 부하 직원들 그만 괴롭히시고요. 네. 이 밖에도 공정위 노조가 밝힌 갑질 사례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상사들, 뭐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 본인은 휴가 잘 다녀오고 부하 직원들이 휴가 가는 거 막 못마땅해서 인상 쓰는 과장, 직원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관사 관리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가 사는 관사 청소시키는 놈들, 뭐 군대 갑질 못지않게 다양한 갑질이 공정위 내부에 있었다는 게 공정위 노조의 폭로입니다. 류호영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갑질을 근절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오랜 시간 상사의 갑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대기발령,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이 위원장님께 명단 좀 가라고 제발 요청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쭈쭈바 과장님은 누군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처음 들었냐면, 아이고야, 김상조 위원장님 욕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조 위원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김상조 위원장님이랑 시민운동을 같이 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진짜 겸손하신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겸손하신 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삼성, 롯데, 현대차 이런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국장은 저런 자고 저기에 과장은 쭈쭈바 성애자고 뭐 지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님이 진짜 욕보시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난 사례가 있어서 갑질 사례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8월 말쯤에 소개가 됐던 사례인데요. YTN 단독 보도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대표 이동우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라는 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신동빈의 남자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YTN 보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 이동우라는 또라이가 2012년에 롯데월드에서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노동자가 흰머리로 염색을 한 걸 가지고 갑질을 한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리사로 근무했던 강동석 씨라는 분이 폭로를 한 건데요. 예. 이 육성 파일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동우가 흰머리가 자랑이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안 그만두면 어떻게 못하겠지? 대기발령 낼 거야 당신. 당신 애가 셋이지. 이거 당신 인사카드 아니야? 잘 판단해라. 3가지다. 통화 연결은 바꾸거나 사유서 쓰거나 염색 아니면 그만두고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씨 노동자분이 머리를 염색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요. 엄청난 굴욕이죠. 그런데 이 강씨가 염색을 하얀 머리를 다시 검은 머리로 염색한 게 실제 염색이 아니고 스프레이를 썼다는 걸 롯데월드가 발견을 해냅니다. 꼼꼼한 새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직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이분이 떠밀리듯이 사직서를 낸 다음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도 지금 소송을 제기 중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회사에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우라는 자가 이후에도 이런 갑질을 한 다음에 신동빈의 신뢰를 받아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올해 롯데하이마트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YTN 보도가 나간 다음에 롯데하이마트 노동자들이 속속 제보를 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동우라는 자가 하이마트 현장을 그렇게 방문하는 걸 좋아한대요. 방문하면 직원들이 줄 서고 사장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매장을 방문하면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야, 지난달 실적 얘기해봐. 그럼 이걸 직원들이 탈탈탈탈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청소 상태 불량하다. 너 복장 불량하다. 너 제대로 못 외웠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을 계속 보직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직대기를 당한 직원들 스마트폰을 회수한 다음에 딱 책상 하나만 배치해놓고 하루 종일 책상에서 경위서만 자필로 작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양반이에요. 이 이동우가 꼴에 또 먹는 탄산수가 따로 있답니다. 그것만 먹는데요. 네. 그래갖고 매장을 방문하는데 이 탄산수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매장에서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요. 그 탄산수를 미리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회사 냉장고에 탄산수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장님 탄산수가 없어지니까 매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CCTV를 돌려요. 그 탄산수 먹은 노동자 발견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을 적발을 합니다. 박살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미친 인간이 제가 참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청취자분들 이동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자 특기가 업무 보고를 할 때요, 매장에서요, 반드시 여자 직원들을 먼저 배치를 하게 한대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꼭 이런 짓을 잘합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게 매장을 방문하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매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반드시 사장님한테 막 뛰어가서 사장님 저희하고 사진 찍어요. 사장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하이마트 직원이 YTN에 한 말이 이래요. 여직원들이 가서 꼭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장 얼굴이 캐리커처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사인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우는 자기가 사인받을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매장에요. 거기에 자기 얼굴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매장 딱 나가면은 연예인들처럼 여직원들이 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래야지 이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나간다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예, 이동우 씨한테도 제가 진심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노년이 불쌍해집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늙었는데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를 알아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한테 와서 사인 받아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나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잘못하면 마약 같은 데 손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동우 씨 노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늙어서 퇴직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녀딸이 명절에 찾아왔는데 야 손녀딸 할아버지한테 사인 받을래? 사인 좀 제발 받아줘. 이러고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노년 맞고 싶지 않으면 이동우 씨 아직 50대시던데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십시오. 요즘 약이 좋아서 약물 치료받으면 많이 호전됩니다. 제가 사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런 개인적 갑질 문제를 경제학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괜히 갑질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 어떤 챕터에도 갑질이라는 챕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제학의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이 다 합리적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갑질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갑질은 아니지만 왜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상대방에게 칼질을 해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제시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 게임이라는 모형인데요. 제가 과거에 그 최후 통첩 게임 이론이라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독재자 게임은 이 최후 통첩 게임 이론의 변형 모델입니다. 이 게임 모형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짓게 해요.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배하고 김프로가 이제 짝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배하고 김프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 진행자가 김프로에게 너는 독재자야.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김프로에게 독재자의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김프로에게 10,000원을 딱 쥐어줍니다. 그 다음에 야 김프로 독재자 너는 그 10,000원을 네 마음대로 나눠서 완배한테 나눠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얼마를 나눈지는 김프로 마음이에요. 독재자니까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김프로는 한 푼도 안 나눠줘도 됩니다. 자기가 다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독재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김프로가 갑인 겁니다. 완배가 을이죠. 그래서 이 독재자 게임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갑을 관계를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경제학 모델입니다. 예. 그런데 간단한 모델로 게임을 실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독재자 역할을 하는 그 맡은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액수가 평균 한 2,000원 정도 돼요. 갑이 8,000원을 갖고요. 요 수치를 잠깐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갑에게 전권이 있으면 갑은 2,000원 정도를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조금 변형한 이론이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최후통첩 게임이라는 모형입니다. 최후통첩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른 룰은 독재자 게임하고 똑같아요. 모든 권한이 갑한테 있습니다. 김프로한테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건 이 게임에서는 을에게 하나의 권한을 줍니다. 완배에게요. 어떤 권한을 주냐면 보복을 할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게임 룰이 어떻게 짜여지냐면 돈을 나누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무조건 갑인 김프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최후통첩 게임에서는 을인 완배한테 만약에 김프로가 나눠주는 돈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판을 엎어버릴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프로가 완배한테 얘따 1원 하고 1원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을인 완배가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고 완배가 제안을 거절해버릴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완배가 제안을 거절을 하면 이 게임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게임 진행자가 돈을 압수해버립니다. 김프로도 한 푼도 못 갖습니다. 즉 을에게는 우리 둘 다 함께 죽자 이렇게 자폭할 권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딱 이 권한 하나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을인 완배한테 보복권을 주면 게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아까 기억해 주십사 했던 건 독재자 게임에서는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돈이 2,000원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을에게 판을 깰 수 있는 보복권을 주면은요. 최후통첩 게임에서는 갑이 을에게 나눠주는 금액의 액수가 4,500원을 훌쩍 뜁니다. 2배 이상으로 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에서 갑이 2,000원 이하를 을에게 제안을 하면 을은 대부분 보복권을 행사합니다. 아, 나 그 2,000원 필요 없어. 안 가져도 돼. 너 갑 그 저열한 이기심을 응징하겠어. 라고 보복을 합니다. 이러면 갑이 을의 눈치를 보게 돼요. 아이씨, 이거 한 1,000원만 주고 싶은데 을이 거절하고 보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액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거의 4,500원까지 뛰는 겁니다. 이 두 게임이 알려주는 바가 이렇습니다. 독재자가 있어요. 한 사회에서요. 그 독재자가 그리고 갑질을 할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재자가 갑질을 할 환경이 구성된 그 사회에서도 을에게 보복할 권한을 주면은요.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복할 권한이 없을 때는 갑은 8대2로 자기의 권한을 다 챙깁니다. 그런데 을에게 보복권을 주면 이 권한의 비율이 5.5대 4.5로 다시 재구성이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요. 우리가 여성 노동자들을 조를 짜서 술자리로 불러내는 이 공정위 국장의 저열한 갑질, 그 롯데 하이마트의 이동우라는 자가 지 캐리커처에 사인을 받는 갑질, 이 만연한 갑질을 바로잡는 방법은요. 을들에게 보복권을 주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직원들하고 술 처먹었다는 그 국장님 이름을 까고 해고해 버리십시오. 보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공정위에 있으면 어떻게 기업 갑질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까서 대대손손 남겨야 돼요. 쭈쭈바 안 사왔다고 지랄했다는 그 과장님, 그분도 이름 까세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쭈쭈바를 한 대씩 맞으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갑질 못합니다. 네, 을들에게 보복권을 주면은요. 롯데 하이마트 이동우요. 자기가 사인받은 노동자들 다 불러 모아서 캐리커처 직접 그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 앞에서 직접 자기가 사인을 받게 해주십시오. 지가 사인해준 만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컴퓨터 없는 책상에서 경위서 쓰게 해보십시오. 절대 갑질 못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갑질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갑들이 을에게 겁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 만연한 사회에서 갑질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을에게 강력한 보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정위 노조가 갑질 사례를 발표한 행동은 매우 매우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들이 노조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매우 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 을들의 보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정위가 이자들 실명 공개하고 성추행이나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범죄가 있으면 단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공정위 노조가 행사한 훌륭한 을들의 보복이요. 그냥 묻히지 않고 그동안 갑들이 벌인 갑질에 대한 단호한 단죄와 보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수많은 갑질을 당하는 을들에게 갑을 단죄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더 많이 퍼져서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갑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처참한 갑질이 좀 이 사회에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시는 을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싶고 한국 사회가 이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단호한 보복권을 빨리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괴물이 있었네요. 네,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직원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그 과정이 지랄 맞아서인지 하여간 그동안 쭉 참아왔는데 이런 거 참아주면 안 되죠?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을들이 내부 고발 많이 하고요. 또 스트라이크 많이 일으키고 이래야 조직이 건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싫으면요. 그런 사람은 뭐 그냥 개인 기업을 하든지 혼자서 자영업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러 인격체가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쓰레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병입니다. 그거는요. 또 지금 이 시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만약에 안다면은 뭐 당연히 규칙을 내려놓아야 마땅할 텐데 그 과장 어떻게든 뭐 이름이 공개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여론이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법원 내부의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1대와 2대 회장을 역임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속돼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경향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480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24명인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2010년 이후 쇠락한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내 최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구별된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 관계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연결지으려는 것은 김명수 후보자의 배후에 마치 480명의 진보 성향 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자신이 회장을 역임하고 소속돼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권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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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백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던 비는 아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 28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마광수 교수에 대한 언급에 참 많은 분들이 마 교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린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공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관심을 가지니 아이고 그 당대에는 왜 못 알아봤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한 시대를 앞서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시대와 불화를 겪었던 마광수 교수, 이런 표현이 상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마광수 교수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술가들은 뭐 소설가나 시인을 포함해서 예. 시대와의 불화 또는 불온성이 뭐 존재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시대와 아주 화해하면서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은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와 불화를 겪었던 이 김용민이가 죽어야 사람들이 제 가치를 좀 알아볼까요? 왜 그러세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가 교수님 설명으로 마광수 교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됐다는 그 글을 보면서 아니 그렇다면은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외설적인 글 쓰는 그런 야설 작가로만 알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소비 루트를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그 텍스트들을 전달하는 루트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얘기기도 하죠. 예. 또 의도적으로 가로막기도 했고요. 또는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외설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예.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지배계층들, 이른바 엄숙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엄숙주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욕망들, 허위의식들을 까발릴 때 사람들이 좀 따돌리고 예. 또 고립시키고 그 사람의 언로를 막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시대의 그 인물을 알아보면 그 인물이 맛이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김 PD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돼서 조금 피하게 되네요. 내가 알아보는 순간 김 PD가 위기에 처할까 봐. 또는 지나치게 평범해질까 봐. 저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듣보잡으로 사셔야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송병수 선생의 단편 소설 쇼리 킴을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 예. 우리 김 PD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아유, 뭐 매우 좋아하죠. 그 부대찌개 사연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갖고 찌개를 만들었더니 아주 괜찮더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대찌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대찌개 할 때 부대가 예. 따라온다는 뜻의 부대가 아니라 미군 부대 또는 군 부대 할 때 부대찌개입니다. 네. 우리 음식 문화가 미국과 한국의 상처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 네,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교수님. 한국의 무기 수입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이라도 가늠하십니까?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베스트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는 뭐 1위, 2위를 오르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맛있는 고기를 미국이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이 작금의 국제관계, 북핵으로 촉발된 관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무기 거래 상들의 검은 손길 그리고 무기 거래 상과 결탁한 미국 정치인들의 외교관들의 이런 손길들이 얼핏 보여서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송병수의 쇼리 킴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기생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국가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한국인 또는 한국에게는 정말 그 선망의 대상이면서 하나의 신화죠. 예. 동시에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에게는 적대의 대상이면서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 이중적 의미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학사에서도 미국을 언급한 소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정현 선생의 분질한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쇼리 김을 봐도 우리가 미국에 기생하는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국면들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아주 미국 하면은 주술 마술처럼 아주 그냥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화화돼 있죠. 하나의 그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기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 이 작품을 빌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쇼리 김이잖아요. 예. 쇼리 김은 콩글리시로 제가 발음하면 쇼티 김입니다. 땅딸보, 뭐 꼬맹이 이런 뜻이에요. 쇼트 할 때. 예, SHORTY를 붙여서 쇼티, 쇼리 이렇게 됐고요. 김은 뭐 성이겠죠. 쇼리 김 하면은 땅딸보 김씨 또는 꼬맹이 김씨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쇼리 김은 전쟁 고아입니다. 전쟁통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거지로 떠돌다가 어찌어찌해서 미군 부대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따링이라는 뭐 따링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군들이 부르는 달링이란 말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링이라는 이 호칭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그 양공주라고 있죠. 기지촌에서 몸을 팔던 여성입니다. 물론 이 쇼리 김과 딸링은 대단히 순수성을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촌에 기생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들을 잃어갑니다. 모습들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링이 무슨 질병을 앓게 됐나 봐요. MP, 즉 헌병대에게 잡혀가면서 끝이 나는데 1957년에 발표된 짤막한 소설 읽으면은 한국이 미국에 기대게 된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의 그 주술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좀 씁쓸하고 아픕니다. 아픈데 그래도 읽어야죠. 예를 들면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키 부대, 그러니까 미군 부대죠. 이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다가 미군들이 달링이라는 자기 누나, 딸링 누나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몸에 몹쓸병이 걸리니까 이 체포해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군에 대해서 여기서 양키라고 하는데 환멸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이곳 양키 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불독 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MP는 교통순경보다 더 밉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딸링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착한 딸링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야 까짓 달러 뭉치 따위 그리고 야광 시계도 나일론 잠바도 짬빵 모자도 그따윈 영 없어도 좋다. 그저 딸링 누나를 만나 왈칵 끌어안고 실컷 우러나 보고 다음에 아무데고 가서 오래 자리 잡고 저산 너머 햇님을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쇼리 김을 읽다 보면은 미군 부대에 기생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딸링 누나를 여기에 비애와 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삐끼 노릇을 하면서 미군들에게 소개해주는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몰래 사랑했던 딸링 누나가 성적으로 대단히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걸 보고서 아차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선망하고 빌붙었던 양키라는 게 우리 어머니이자 누이인 딸링 누나를 학대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쇼리금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곳에 가서 우리 딸링 누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동요 저산 너머 햇님을 부르면서 깨어나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을 그냥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린 소설 정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군 부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미군 부대에 기생하던 어린 영혼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연결고리가 돼서 학대했던 누이이자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사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우울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언젠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군 성노예 얘기를 입에 올리잖아요. 예. 근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해방 직후부터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들이 기지촌에 조직적으로 따옴표 치겠습니다만 공급됐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유명한 책도 있는데 동맹 속의 섹스라 그럽니다. 한미 동맹의 대가로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팔려갔었죠. 예.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 애국도 하고 달러도 번다는 명목이었죠. 예. 이게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전면화됐다는 것은 뭐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딸잉 누나, 우리는 양공주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이 양공주 누나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는 미군 부대 싫다. 정말 우리의 딸잉 누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울부짖는 쇼리 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금희 씨 생각도 나고 말이죠. 교수님 이선희 생각도 나고. 네. 그 예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제 이른바 기지촌이라 불리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많이 했었나 봐요. 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전에 그 이정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미군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 다문화 소녀겠죠. 네. 이 소녀의 눈빛을 보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녀는 직업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희 씨 같은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예. 이른바 기지촌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지촌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기지촌이야말로 이 한국의 식민지적 장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죠. 제가 외국 친구들 만나면은 종종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그럴싸한 나라에 외국군 부대가 이렇게 주둔할 수 있느냐. 뭐 설명은 하죠. 식민지 경험, 분단 경험, 전쟁 경험 이런 걸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어떤 자주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어쩌고 해도 뾰족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철저하게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데 이 미국의 윤허를 얻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대찌개라는 그 상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미국이 그 자신들의 핵심 수출품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붙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조씩의 돈을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수입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자주 국방이니 안보니 이런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등치만 커진 아주 왜소한 영혼, 정신을 보는 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오늘 이 작품을 고르셨나 따져보니 미국에서 요구하면 지갑부터 열어야 하는 우리의 비탄한 현실을 생각해서 이 작품 고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여기 쇼리 김은 물론이고 딱불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왕성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금방 그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미군에게 빌붙어 사는 하우스보이도 그렇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에 주로 포진해 있는 이 정치인들 또는 뭐 여러 지휘꾼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소통하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호남을 홀대할 겁니까?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제가 반드시 제대로 받아오겠습니다. 안 대표님, 이제 땅과 건물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할 때지요. 언제까지 MB처럼 4대강에 수조원을 퍼부을 겁니까? 그러니깐 이번에 호남에 수조원을 퍼부어야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돈도 크십니다. 그런 분이 왜 그렇게 간을 보십니까? 제가 언제 간을 봤습니까?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사실 전혀 고민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에 부름이 있으면 서울시장 나가겠다. 서울시장 나간다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안 대표 거짓말에 국민들 동공에 지진이 나겠어요. 동공지진. 동공지진. 진상조사. 내가 간제비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진상조사 해보십시오. 교육부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진상조사에 나섰다면서요. 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해보십시오. 자, 동공지진에서 진상조사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진상조사. 사태 전반. 국정역사교과서의 사태 전반에는 극우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역사관이 배경에 깔려있죠. 안 대표님은 지난 2013년 트위터에다가 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 이렇게 쓰셨지요. 이게 바로 뉴라이트 역사관입니다.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것이죠. 역시 MB 아바타답습니다. MB 아바타. 사태 전반이라고 했습니까? 반지. 나는 MB의 뉴라이트 역사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MB 부인 김윤옥 여사의 문익점 정신에 감동받은 겁니다. 외국에서 귀국하던 김윤옥 여사가 발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숨겨서 밀반입했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17대 대선 때 말했습니다. 아참, 반지 하니깐 온라인 게임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광고하고 있는데요. 신규 캐릭터인 마법사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업데이트 이름이 오빠는 마법사 이거라고 합니다. 반지라. 지지 후보 김윤옥 반지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덮어두기로 했어요. 그거보다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바로 나 홍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좌파 정권이 이래 무섭습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홍 대표님을 지지해서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딸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집안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거고요. 지지 후보 보나마나 정말 홍 대표의 지지자들은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나물 이보세요. 안 대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나 안 대표나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 나물 이 십대껴. 나는 나물이 아니라 생선찜을 좋아해.
황간의 생선찜. 우리 작가가 이 부분은 멘트 쓰기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도 안 웃깁니다. 재밌는데 나는. 예. 황간의 생선찜이었나요? 예. 자, 하여간 홍안두 대표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팟빵 게시판에 나물의 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5번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서 알선해준 직장을 다녀봤지만 비전이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둘째 형님과 토담집을 지어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처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장 묵고 살기도 힘든 판에 공부가 될 리도 없었고 수험서도 헌책 몇 권뿐이라 한국비료공장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 한국비료건설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노무현이 받았던 일당은 180원. 하루밥값 105원을 제하면 겨우 75원이 남았다. 아유, 고대다. 아이고야, 니 다리 와 그러노? 다치나? 예, 할머니.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못을 좀 밟았습니다. 아이고야, 조심하지. 얼마나 본다고. 아이고, 야, 앉아라. 밥 차려줄게. 예. 당시 노무현은 노동자 합숙소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잠을 잤으며 한밭집이라고 부르는 합숙소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네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그 언제라 했노? 얼마 안 남았다. 아니, 그럼 가야 안 되나? 가게는 가야 하는데. 근데 이 밥집 외상이 2,000원이나 있는데 저 할매가
내를 그냥 보내주겠나? 그냥 안 보내주겠지. 밥값 다 갚을 때까지 어디 못 간다 하겠지. 아이, 둘이 무슨 작당을 그래 하노? 아닙니다. 한창 나인데 많이 묵고. 아유. 저 배 안 차면 더 갖다 묵고. 알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망치프라. 뭐? 안 그러면 울짝 길고 시험 봐야 되는데 외상값 갚으려면 멀었고. 그래도 야, 더 있어봐야 벽족할 수도 없다. 아까 공사판에서 네 발 그만 못이 찔리가 피 철철 나는데 여 더 있어봤자 일도 못한다. 마 도망가라. 네 밥값 좀 떼먹는다 해서 저 할매 안 굶어 죽는다. 네보다 더 부자다. 도망갈까? 도망가라. 내가 같으면 도망간다. (1966년) 노무현은 울산의 한국비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합숙소 밥집에 밀린 밥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망쳐왔는데 시험을 치른 뒤 다시 울산에 바로 그 합숙소 밥집을 찾았다. 야간 작업까지 할 겁니다. 해가 그 밥값은 꼭 갚겠습니다. 도망치가 죄송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밥값 떼먹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와 돌아왔어요. 응? 와 돌아왔어요. 응? 떼먹으려 가면은 뭐 떼먹을 수도 있었을 낀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 예. 저는 가난은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만은 지키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는 도덕적으로 꿀린다 생각 안 했기 때문인데, 이 한밭집 밥값 떼먹고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고 나서는 뒤통수가 가려워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도 자존심을 갖고 살자 계속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떼먹은 밥값은 이래가 모두 다 갚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줄까요? 네? 내하고 막걸리 한 잔 할라는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노무현은 한국비료 공장에서 다시 막노동을 시작했다. 야, 그 한밭집 할매가 참 좋은 사람이네. 아마 내 같으면 당장에 떼먹은 밥값부터 내놓았겠을 낀데. 밤낮으로 일했다 아이가. 그래 하니까 하루 280원씩 벌리더라. 이야, 다 갚았다. 그러고 4,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그 돈 갚고 사법고 시책도 좀 사가 집에 가야지. 그 예비시험 잘 봤나? 어? 그거 보려고 밥값 떼먹고 도망치던 거 아이가? 그걸 붙어야 도시를 벗습니다. 모르겠다. 와, 그 지난번 은행 시험처럼 또 떨어질 것 같나? 나는 시험운이 없는 것 같다. 공부해가 시험 치면 막 무조건 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쉽더라고. 아휴, 이번에 또 떨어지면 우얄 끼고. 마음 듣고 어디 취직해가. 죽읍니까? 어? 막노동하면서 빌빌거리면서만 평생 살기는 싫은데 그냥 콱 죽읍니까? 이 새끼가 이거 어째 이리 인생이 안 풀리노. 답답해가 미치겠다. 여기 나무 기둥 뽑아야 되는데
에이, 거기. 저 십장이 우리 부르는 기가? 그래, 거기. 보러 끝나려는 너희들 이리 와봐라. 우린 갑다. 가보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기둥을 뽑는 기다. 기둥 뽑는 다이 단단히 잡아라. 안 그러면 다친다. 타이가 미끄럽는데. 그러니까 단단히 잡으라 안 가나. 가자. 다시 간다. 하나, 둘, 셋. 사고였다. 전봇대처럼 생긴 나무를 뽑는 작업을 하던 노무현은 커다란 목재에 맞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출연 홍진욱, 정민희, 최한석, 문관일, 해설 김종성, 음악 스테레오 M, 효과 보이스레인, 녹음 편집 미디어 코리아, 기획 KBS 성우극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승태 연출 5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4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잔인한 폭력은 2달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가해 학생들은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년법은 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현재 3,008분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90%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처벌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는 어제까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지요. 봉순이 93님, 고 마광수 교수에 대한 선입견을 정선태 교수님 말씀을 통해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님, 영화 안녕 히어로를 보고 왔습니다. 일상이라는 핑계로 쌍용차 사태를 잊고 있었네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살아있는 돌림, 영화 저수지 게임을 보러 갑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주범과 공범들의 구속 처벌을 바랍니다. 오늘 개봉이죠. 저수지 게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보수를 지켜라. 많은 관심 바라고요. 또 아침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러브 FM 서울 103.5, KNN 러브 FM 105.7MHz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